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우리 당이 이제 장당 발긴 대회를 마쳤는데도 호응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말로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장당 발긴 모집을 해보면 지난번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발긴이 1700명밖에 안 됐거든요. 예. 우리는 발긴이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아, 예. 전국에서 발긴이. 예. 네, 발긴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예. 그거는 바로 정당에 대한 관심으로 봐야죠. 새로운 정당에 대한 관심. 예. 그리고 또 장당 발긴 때 마치고 난 다음에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그런 여론들을 보면 그 넓은 한국당에 대한 뭔가 변화와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 예. 이런 것들이 널리 퍼져 있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내가 이제 넓은 당을 소위 말하면 중도신당을 한다고 하니까 기존의 정당이나 기존의 정치에 깊이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들, 마치 정치가 현재의 정당의 모습이나 현재의 정치하는 모습이 그게 곧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기성정치에 물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당을 하려면 조직, 인물, 돈, 이 세 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우리는 조직은 명망가 중심의 정당을 탈피하고 민초 중심의 정당. 그러니까 바닥에서 정말 정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다수의 민초들.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정치를 바라만 볼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전면에 나서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 명망가 중심의 정당에서 민초들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실제로 17개 시도의 대중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직은 그 어느 당보다도 강하게 꾸릴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들죠. 그렇습니다. 제가 새누리당에 말씀한 20년이나 국회의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누리당을 야당 10년 하면서 여당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새누리당은 소위 부패한 보수 정당의 한계, 그 부패한 보수 정당으로 갖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증할 수가 없다. 그리고 새누리당으로서는 한국 정당사에 더 이상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다.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다 하는 판단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총선 끝나고 새누리당으로 복귀하지 않고 저 새누리당 갖고는 안 된다. 한계가 왔다. 무능하고 너무 협소하고 너무 획일적이고 그래 저거 갖고는 안 되니까 차라리 보수의 지평을 넓히는 중도 보수의 지평을 넓혀서 합리적인 진보를 끌어안는 그런 중도 실용주의 정당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신당 창당을 결심한 거죠. 저는 지금은 남남이 되었으니까 새누리당으로서는 변화의 여지가 없고요. 친박 중심의 당이 라도 좋은 건전한 바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친박이라도 좋아요. 근데 지금 친박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창조적 그런 개혁 정신이 없고 그냥 청와대 시킨 대로 하는 정당이잖아요. 대통령이 시킨 대로 하는 정당이잖아요. 저 정당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는 정당이란 말이죠. 근데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저 정당도 끝난다고 봐야죠. 왜냐? 대통령을 통해서 정당의 외연을 넓혀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통해서 오히려 정당이 왜소하고 좁아지고 수구적인 정당으로 점점 나가기 때문에 저 사람들 갖고는 정권 재창출도 어렵고 나라가 발전하기는 어렵다고 봐야지. 그야말로 한 정파에 그러니까 공당이라기보다가
청와대 뭐 정무 담당 그런 거 뭐 출장소 비슷하게 돼버렸죠. 이정인 대표 보고 당무수석이다. 뭐 당무수석, 당무수석이란 말이 맞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은 외연이 넓어지질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정당이 되려면 당 안에 주류 비주류가 팽팽하게 긴장감을 가져야 이거 우리가 잘못하면 주류는 이게 잘못하면 비주류가 언제 저게 깨질지도 모른다. 이게 그냥 자꾸 합치려고 하는 같이 하려고 하는 이런 노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비방 몇 안 되니까 나가려면 나가라 이런 식이잖아요. 당에 긴장감이 없잖아요. 당이 뭐 긴장감도 그러고 임기 말이 되면 청와대나 대통령 당에서 적당히 견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먼저 견제해줘야 되고 먼저 적당히 비판을 해줘야 야당 공격으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야당의 공격이 여당이라는 막을 벽을 뚫지 않고 바로 청와대로 가잖아요. 바로 청와대. 그러니까 박지원 대통령 같은 사람이 박지원 원내대표가 뭐 정치의 모든 블랙홀이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대통령이 정치에 가장 문제다. 그 추미애 대표나 사람이 무슨 막바로 대표 되자마자 막바로 그냥 대통령하고 만나자고 할 정도니까 이미 여당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보호막이 없어져 버린 거죠. 집권 여당의 역할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알몸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당은 긴장감도 없고 당내 세력 대 세력 간의 균형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대로 가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거지. 새누리당이 권력에 대한 오만, 권력의 독선, 그리고 국민을 헤아리지 못하고 권력의 자가독치 그런 것들에 대한 저 권력 갖고는 안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지. 그게 왜냐 그러면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제3당으로 가버렸거든요. 후보는 1번, 2번 찍고 당은 3번 찍는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거는 지난 총선의 민심은 새누리당이 이제 한계가 왔다는 거죠. 더 이상 국절 맡길 수 있는 그런 정치 집단이 못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한국 정치에 찌든 사람들이 생각인데 한국 정치에 찌들었거나 한국 정치에 순치되었거나 그런 사람들이 보는 시각인데 내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선판이 왜 내년에는 인물 중심의 선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인물 중심의 정당은 끝났습니다. 그건 박근혜 시대로 끝났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가 내려오면서 이제는 그 정당의 인물이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정당이 국민들에게 어떤 주장을 내놓느냐 국민들이 감동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주의 주장을 내고 정책을 내놓느냐 그걸 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지 인물 보고 선택하는 시대는 끝난 것이 그것이 인물 보고 선택하는 시대는 군사 독재 시절의 민주화 라는 그 민주화 운동이 그 시대 정신이었으니까 그때 민주화를 선택했던 거고 그 민주화 연장선상에서 소위 독재와 반독재의 연장선상에서 소위 보수와 진보의 이념의 갈등이 이제 극화되면서 박근혜 시대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이게 끝났습니다. 이게 끝나고 다른 면으로 하면 이념의 시대 끝났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이념이 양극의 시대는 끝난 겁니다. 양극단의 시대는 끝났고 국민들로 하여금 피부에 와닿는 개인의 미래는 물론 나라의 미래도 저렇게 하면 나라가 되겠다. 이런 주장을 어떤 당이 어떤 사람이 내거느냐가 문제지 지금처럼 당을 보거나 인물 보거나 하는 거는 이제는 그런 판단 시대 끝났다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난 전에부터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주장은 뭐 좌우비상을 하지만은 나 그렇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우리 늘푸른당처럼 내놓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나라가 변해야 된다는 소리는 누구나 하죠. 국민들의 공감받는 주장은 누구나 해야 된다고 말은 하죠. 그러나 지금 나오는 대선 후보들은 대통령 되겠다는 생각은 있어도 나라를 어떻게 바꾸겠다, 나라의 정치판을 어떻게 새로 짜겠다는 주장은 없잖아요. 어떻게 부분이 없다는 거죠? 예, 우리는 딱 4가지 정책을 딱 내걸었잖아요. 개헌을 통해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이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은 외교권을 국방에 관한 권한을 갖고 내치는 내각에 넘기겠다. 이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독점하고 제왕적 권력으로부터 분권형 권력으로 나누겠다. 이 분명히 우리는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행정부의 개편을 통해서 인구,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인구 100만 명으로 전국을 50개 광역시로 나누겠다. 강소도시 네, 개념이네요. 주장이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도 다 없애고, 뭐 경상도, 전라도 이거 없애고, 행정하기 좋은, 자치하기가 좋은 100만 명 단위로 50개 광역시를 나누고, 이 50개 광역시에 국회의원은 4명씩 뽑겠다. 그럼 국회의원 200명 하겠다는 겁니다. 지역의 국회의원. 이 주장이 분명하죠. 그럼 비례가 100명 됩니다. 지금 다르죠. 비례는 아직 말할 필요가 없고 생각할 필요가 없지. 일단은 국회의원 200명을 줄이겠다. 그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그건 알 수가 있는 산물이니까 일단은 100만 단위 50개 광역시에서 한 광역시에서 4명, 국회의원 200명을 줄이겠다. 그리고 행정 단계를 중앙과 광역으로 두고 기초자치단체는 자치 선거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선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운영은 되는데. 그건 행정 단위로 두는 거지. 영양군이면 그냥 무슨 광역시 영양군은 그냥 그거는 자치가 아니고 행정 단위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군이나 군의원은 선거를 할 필요가 없죠. 광역시장과 광역의회만 선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중앙광역 기초라는 3단계 행정구조에서 중앙광역 2단계 행정구조로 해갖고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리고 지방 분권을 확실화하겠다. 그러면 확실히 지방 분권이 가능한 거는 행정의 자치뿐만 아니라 요 100만 단위로 교육, 재정, 치안, 이 자치권을 주겠다. 그래서 교육도 요 100만 단위의 광역도시 중심으로 4년제 대학 하나, 나머지 2년제, 3년제 그 지역에 맞는 특수화 대학을 두고 그 지역에 있는, 그러면 그 지역에서 교육한 사람들의 진로가 문제잖아요. 그거는 그 광역시에 와 있는 중앙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단체 직원은 그 광역시 출신을 뽑겠다. 채용하겠다. 이건 아주 우리는 구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교육, 그 광역시의 교육 책임자, 그 광역시의 치안 책임자, 그 광역시 행정 책임자, 그러니까 쉽게 말 시장, 교육장, 경찰서장 선거를 하겠다. 선거를 하겠다. 우리는 나라를 어떻게 고치겠다는 걸 분명히 내거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그 광역시의 경찰서장이 경찰서장의 정무적 자리지 무슨 직접 무슨 도둑놈 잡으러 가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장도 그 지역에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선거하는 거고, 그리고 교육자치, 치안자치, 행정자치가 되면 지금 교육부 저렇게 둘 필요 없죠. 1년에 예산 55조 나서 교육부, 1년에 예산 40조를 넘겨도 행안부 둘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총리 산하에 교육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만 두면 되는 거라. 그 많은 예산은 지방으로 분권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방이 중앙정부와 균등하게 발전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행정부를 개편하겠다 하는 안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죠? 이거 그동안 행정구역 개편 여러 안들 중에서 어쨌든 제가 핵심적으로 이렇게. 제가 그동안 주장 15대부터 내가 주장한 안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동반성장 자유안에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놔두고. 그 뭐 개헌 문제 이제 이번 내년 대선 전까지 개헌이 안 되잖아요. 지금 국회가 개헌이 되려면 금년 정기국회 특위 만들어서 연말까지 국회에서 헌법 통과시키고 내년 4월 이전에 국민투표 거쳐야 내년 12월에
개헌에서 대선이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 모이면 185명이나 했대 보니까. 했는데 하려면 이제 특위부터 만들어서 논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개헌 뭐 그 사람들은 하자 가면 찬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니까 주체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뭐 이렇게 200명 모아서 국회도 통과하고 이런 정도 의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의장이 아마 의지 가지도 어렵죠. 결국 대통령이 노하면 여당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내년 대선 전에 개헌안이 안 되면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우리 늘푸른당의 후보는 공약을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을 당선되고 2년 안에 하겠다. 분권형 4년 중임 분권형 개헌 행정구역 개편을 2년 안에 끝내갖고 내년 다음 총선 때 그러니까 2018년에 취임을 해갖고 2020년에 총선이잖아요. 총선 전까지 이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을 마무리하고 2002년 총선 때 대통령이 그만두겠다. 그만두고 총선과 대선과 행정구역 개편을 했으니까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을 동시에 선거하겠다. 동시에 선거 일치가 되네요. 일치하겠다. 4년씩.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2년만 하겠다. 나는 개헌을 통해서 나라의 틀을 새롭게 짜고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정부의 구조를 새롭게 하는 걸로 내 임무는 끝낸다. 대통령에서 내 역할, 시대의 역할을 끝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이 새로 만들어 놓은 헌법과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나라를 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2년만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들을 때, 늘푸른다 주장이 맞단 말이야. 대통령 개헌해놓고 자기가 계속 하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임기 양보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럼 이게 안 맞아가잖아요. 그러니까 5년 임기를 2년 하고 그만두겠다. 그러니 개헌하자라고 하는데 여야가 안 들을 수 있겠나요? 설사 늘푸른 당이 국회의원이 없다 하더라도 아니 나는 2년만 하고 개헌하고 행정구역 개편해놓고 대통령 안 하겠다는데 그만두겠다는데 어떤 여야가 그걸 안 받아들이겠어요? 이 주장을 우리는 국민들이 하겠다 이겁니다. 자기가 오늘 다 해먹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다음은 그게 지금까지는 통했는데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나 뭐 박근혜 후보도 내가 되면 개헌하겠다 해놓고 지금 완전히 입 닦아버리잖아요. 근데 다음에는 이 체제 이대로 가서 누가 대통령이 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지금하고 여야가 달라지겠어요? 대통령 되는 당은 여당은 청와대만 쳐다보고 야당 누가 야당 돼도 5년 동안에 싸워서 뺏으려고 그러고 정치가 지금하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정치가 안 달라지는데 경제가 발전하겠어요? 정치 경제가 안 돼 사회 문화가 발전하겠어요? 모든 고리가 정치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정치가 안정적으로 틀이 짜져야 경제적 발전되고 사회 문화적 갈등도 줄어드는 거지. 정치가 발전이 안 되고 정치가 안 되는데 무슨 경제가 발전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선거는 전국이 하나의 선거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계없다고. 그러잖아. 국회의원이 있는다 하더라도 표가 더 많은 게 아니잖아. 국민들이 그렇죠. 하나 선거인데. 그러니까 저 당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 그 주장이 맞다 그러면 그 당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돼갖고 자기 임기 5년을 2년만 하고 안 하겠다 그러는데 기존에 국회의원이 있는 여야당이 도의를 안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전략을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의 양당, 거대 야당, 양당은 대통령이 되면 5년 다 하려고 그러니까 5년 내내 또 개헌 안 하는 거죠. 그 인물이 늘푸른 당의 후보가 늘푸른 당의 주장을 실현할 수 있는 의지와 지혜가 있느냐는 걸 보겠죠. 늘푸른 당이 주장은 쌈박하고 딱 마음에 드는데 기초의회도 없고 기초위원도 선거 안 하고 지금 국민들이 제일 바라는 게 기초의원 선거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200명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의 후보가 과연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그런 지도력이 있느냐 하는 걸 겸비하는 후보를 내보내야죠. 주장은 쌈박한데 후보라고 내놓은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 갖고 되겠나 이러면 안 되고 그래도 우리는 그런 후보를 골라. 그거는
물어봤어. 그건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누구 어떠냐, 누구한테 물어봐갖고, 이야기하신 거. 내가 네 사람을 물어봤어요. 반기문, 오세훈, 손학규, 김무선을 물어봤는데, 반기문 씨는 뭐 친박 후보로 나간다니까, 우리 제3지대와는 별 관계가 없고, 오세훈 씨는 뭐 자기는 새누리당에서 하겠다니까, 제3지대 자체를 뭐, 안 하는 관계가 없고, 손학규 씨는 이제 그 제3지대의 후보로서는 가능하지만은, 그 사람이 늘 푸른 당 우리들 주장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들 노선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를 봐야 한다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죠? 또 김무성 씨는 주장 우리와 같아, 내와 같아요. 뭐 분권형 대통령자 좋다. 그리고 찍고 나면 바로 개헌하겠다. 그런 주장 그 언론에 하는 거 보면 내 주장하고 같은데 과연 그 사람이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올 그런 혁명적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게 문제다. 동방성장도 요즘 주장이 같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이 꼭 우리 당의 후보로, 이제 손학규 씨가 우리 당의 후보를, 우리 열푸른 당의 후보를 하려면, 좋다, 난 대통령님만 하겠다. 개헌하고 행정 개편하고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해야 되고, 김무성 씨는 우선 새누리당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는데 언제 나오는 건 문제지만은, 우리는 내년 1월에 창당하고 내년 1월에 대선 후보를 지명하겠다는 거니까. 적어도 내년 1월 전까지는 나와야 우리 늘푸른당의 후보군에 들어가는 거지. 그런 이야기지. 근데 이제 4명은 언론에서 물어본 거고, 실제 대표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분은? 2명 있어. 누굽니까? 그건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아니, 다 아는 분이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러면. 내 마음에, 요 4명 말고 2분이 있다는 겁니까? 우리 늘푸른 당 사람들이, 저 사람 정도는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놓고 축제사 하자. 이 4분 말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4명 말고 한번 물어볼게요. 그건 안 돼. 그건, 정운찬 총리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우리들이 주장에 100% 실현할 수 있고. 이분은 아마 100% 동의할 것 같은데. 또 국민들 보기에도 저 사람 정도면 뭐 나라의 대통령.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음 대통령 2년밖에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개헌해놓고 자기는 물러나가는 거니까. 개헌, 행정구역 개편, 동반성장, 남북 자유왕래 틀만 만들어 놓고 대통령직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거기에 합당한 인물이 돼야 되니까. 하여튼 뭐 한 2사람 있어요. 진짜 불안하죠. 근데 저는 그 주장에, 새누리당이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이 있으니까 사드 배치하겠다 하는 거는 그건 뭐 동의할 수가 있어요. 북한이 핵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거꾸로 또 말하면 좋다, 사드 들어오면 북한은 더 또 센 실험하게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더 세게 나가겠다. 그럼 북한이 세게 나가고 우리는 또 더 세게 나가겠다. 그럼 우리는 무기가 없어서 결국은 미국에 있는 핵무기를 가져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한다면 6개월 만에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가져오면 결국은 남북이 핵 경쟁하다 보면 한반도가 핵 저장고밖에 되겠어요. 그럼 언제 그럼 남북 문제 해결하려면 어느 한쪽이 망하든 전쟁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북한의 비핵화는 나는 100% 동의고 북한에 핵이 있는 나는 뭐 사드 배치한다. 그것까지 좋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고는 안 되고 나는 이 핵 문제나 사드 문제나 이런 민감한 문제는 한반도 평화에 민감한 문제는 육자회담에 넘겨라 이거예요. 기존에 틀린 그 육자라는 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니까 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다 북한의 핵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들 뭐 다 요요 사거리 안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책임져라 이거야. 당신네들이 한반도 우리는 대한민국은 비핵화했고 핵 보유를 하지 않는다고 그 조약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핵이 없다. 그러니 당신네들이 북한이 비핵을 하든 불핵을 하든 한반도 평화 보장에 대해서 책임 당신네들이 져라. 그러고
우리는 자유왕래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할 것이 우리의 KTX를 북한으로 수출하겠다. 우리 KTX를 북한으로 수출하는데 북한까지만 수출하면 북한에서 다시 대륙을 통해서 유럽까지 선을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남북의 통일 기반을 만들어가고 북한 핵 문제는 육자되면서 발목을 잡아놓고 사용 못하게 만들고 이런 핵과 남북 문제 분리 정책으로 나가야만이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되지. 좋다 그러면 네 핵 있어. 좋다. 우리 쏴도 가져오겠다. 그래. 너 쏴도 가져와. 우리 또 더 큰 거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이게 정권이 바뀐 들 뭐가 끝이 나겠습니까? 이건 나는 안 된다. 금방 말씀하신 핵과 남북 관계 분리하겠다. 예,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 핵 문제 그건 해결해서. 나는 저 외교통일위원회 할 때, 있을 때부터 내가 그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해야 남북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북한을 1대1로 상대해갖고, 너 핵 가져오면 우리도 쏴서 가져오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맞붙으면, 이게 뭐가 해결이 되겠냐. 결국은 한반도가, 소위 말하는, 핵무기, 저장고밖에 더 됩니까? 이래 되면 통일은, 아예 통일을 안 하려면 좋아요. 통일 말을 안 하고, 남북이 영원히 분단되어서 막 전쟁 통해서 니 죽고 내 죽고 하자든지 이렇게 나간다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5천만 명의 인명과 재산이 걸린 한 국가의 문제잖아요. 이걸 장난스럽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핵과 남북 문제는 분리하자 하는 게 내 기본 생각. 남북 문제는 육자회담에 넘기고 남북은 자유왕래하는데 첫 번째 제일 쉬운 KTX부터 수출하자.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적 비난에도 무릅쓰고 3대를 이어왔잖아요. 그 웬만한 나라 같은 게 존재할 수 없는 나라죠. 지금 21세기에. 그러나 저 나라를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실체는 실체대로 인정을 해야지. 김정은이가 북한의 통치권자라고 하는 실체는 실체대로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 그건 또 별개의 문제고 그가 무슨 미쳤나 안 미쳤냐 하는 건 그 별개의 문제고 그러나 실체로 인정한다면 대화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이 욕한다고 내가 똑같이 욕하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상대방 욕할 때 내가 더 친절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미안해 하잖아요. 그때 이럴 때일수록 막 가면 안 됩니다. 피차가. 피차가 막 가면 안 되고 우리는 북한이 막 가는데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으니까 북한 전만 막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래도 금도를 지켜가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북한보다 더 인정받는 거는 북한이 아무리 막 가도 우리는 금도를 지켜가면서 상대를 해왔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걸 북한이 막 간다고 우리도 막 가는 식으로 해버리면 안 풀리죠. 남북 관계에서 현재 정부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금이야말로 정말 필요합니다. 이대로 가면요. 국민들은 진짜 불안하죠. 말은 안 하지만. 전쟁의 공포가 다시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꾸 뭐 회개하게 해서. 그리고 여당도 저런 식으로 대응하면 무슨 여당이 뭐 핵무장론 뭐. 핵무장론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가. 핵무장 하려면 우리가 비핵 조약에서부터 국제 조약에서 다 탈퇴해야 되는데. 국제 조약에서 탈퇴했을 때 국제적인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제재, 이건 어떻게 또 극복하려고? 당장에 한미동맹부터 문제가 됐거든요. 문제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급하다고 막 아무 때나 생각난다고 아무렇게나 그냥 좌죽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친박의 한계가 이미 노정된 거고, 친박은 임기가 끝나는 나이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연말 되면 이제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내년도 예산만 통과되면 이미 이 정권은 끝나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그거 등에 타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하고 친박은 야 무슨 소리냐. 우리가 그래도 당 조직이 있고
보수에 본다이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만든다. 그러니까 반기문을 두고 반기문 측근들과 친박들 간에 이제 권력 암투가 벌어지겠지. 그야말로 반기문 총장의 혁명적 용격이 있어야지. 나는 외교 전문가고 오랫동안 유엔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분권형 개헌하자. 외교 대통령 외교 통일 국방만 책임지고 나는 대통령 되면 외교 통일 국방만 책임지겠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개헌해서 2년 후에 다시 그 전까지 나는 외교 통일 국방만 책임지는 꼭 그 분권형으로 개헌을 하는 걸로 내 임무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는 특정 뭐 친박이다 뭐 이런 특정 정파의 후보가 될 생각이 없다라고 뛰쳐나오면 그건 아주 혁명적 분위기지. 그때는 함께할 수 있겠네요. 혁명적 분위기죠. 그때 뭐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지. 반기문식은 평생 공무원 한 사람이라 간이 그렇게 크지를 못하지. 난 어렵다고 보죠. 왜냐 그러면 이제는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다양한 사회, 양극화가 얼마나 심합니까? 이 양극화 해소가 정치의 본체인데, 친박이 당선되거나 친문이 당선되었을 때 양극화는 이념적으로나 계층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더 심화된다고 봐야죠. 근데 양극화를 해소해야 되는데, 대통령 뽑아놓고 양극화가 더 심화되면, 이게 나라가 되겠어요. 그러니 이념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소위 지지 기반이 양극화되어 있는 이런 쪽이 어느 한쪽이 정권을 잡아갖고 나라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도 그 벽을 못 깨면 정권 잡는다 하더라도 나라 꼴은 말이 안 되죠. 잡을 수도 없고. 그건 제가 원래 이야기했던 건데, 제가 왜 지난번에 대선 후보로 한번 예비 후보 나갔잖아요. 그때 제 주장을 그대로 그쪽에서 이제 나중에 했는 건데, 지금 국민의당은 경우가 좀 다른 것이요. 그 사람들은 뭐 자기네들이 이미 제3자이다 하는데, 그는 총선 때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에 표를 몰아줘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줬던 거고, 원체 새누리당이 공천 파동에서, 그야말로 개판을 치니까, 새누리당 저것들 꼴 보기 싫어도 민주당 너도 똑같고 국민당 찍어준 것 아닙니까?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제3대 아니에요. 지금 제3지대라고 하는 거는 정권을 두고, 대선을 두고,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느냐에서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의 양극단은 갖고는 나라를 더 이상 발전시킬 수가 없으니까 나라의 미래를 두고 정치판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제3시대인 거지. 국회의원 선거에 때 새누리당, 민주당에 반대하는 그 반사 이후로 국회의원 몇 석 더 당선되는 거, 그건 제3시대가 아니라고. 그게 맞다. 이게 원래 이 중도라는 게요.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을 정도라 그러거든요. 중도야 정도라. 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바른 뜻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극단에 치우쳐가는 이 극단에 치우쳐 이게 바른 길이 아니잖아요. 똑바로 가야 이게 바른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도란 말은 정도란 이야기지. 바른 길로 가는 거다 이제. 한 극단에 치우치면 그게 바른 길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한테는 중도 정치 하면은 이거 좀 사쿠라. 옛날부터 그랬는데,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중도라고 하는 것은 바른 정치를 하는 거다 이 말이기 때문에 정유함 의원이 말하는 정상지대란 말은 일면 맞는 말이지. 우리가 이번에 발기인이 전국에서 10,000명이 넘었잖아요. 원래 법정 발기는 200명이 돼요. 장단. 10,000명이 넘었는데 어느 한 시도도 골고루 다 이제 1,000명이 넘는 시도만 해도 서울, 경북, 충남, 울산 이 골고루 이제 다 발기인이 1,000명이 넘었는데 현재 우리 발기인의 분포로 보면 한 시도에 1,000명 이상의 다운 확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
원래 이제 중앙당은 5개 시도 이상만 창당하면 되는데 이러면 너무 조직이 너무 왜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17개 시도에 다 시도가 창당하는데 발인대하고 6개월 안에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9월 9, 10, 11, 12까지 시도당 때를 마치고 내년 1월에 중앙당 창당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잘못 알려져. 잘못 알려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한 일이 없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그냥 뭐 의원들하고 뭐 만나면서 무슨 나라 걱정한 거지, 불구한 거지. 뭐 다음 대선 운운한 거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두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전 대통령이 되고 이명박 대통령 전전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죠? 전전 대통령이 어떻게 정권을 어떻게 또 창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도 안 맞는 말이고 현실적으로도 안 맞는 말인데 그건 누가 말을 중간에서 와전한 거죠. 실제 그렇게 한 말이 없어요. 나는 4대강 자체는 잘했다고 보고 그는 국가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 4대강의 녹조만 보지 말고 가뭄이 났을 때 그 4대강에 출렁거리는 물을 보라고. 홍수가 났을 때 홍수 배 안 보고 4대강이 그 물을 다 수용했잖아요. 가뭄과 장마를 극복한 4대강은 왜 안 보고 가뭄이 내리쬐갖고 일부에 녹조 생기는 것만 보냐 이거야. 이거는 나무를 보고 숲을 안 보는 격이지. 그러잖아요. 4대강 전체가 국가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건 안 보고 그 일부분에 녹조 생기는 것만 보고 4대강을 비판한다면 이건 옳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녹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죠. 원래 4대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 4대강으로 흘러들어온 전국의 지천 하천 있잖아요. 이 지천 하천을 지하천을 정비를 해야 돼요. 정비 거기서부터 생활 옷 폐수나 축산 폐수나 공장 폐수나 이런 각종 오염 폐수가 4대강으로 안 들어오도록 지류를 지류를 정비를 해놔야죠. 그 작업을 4대강 이후 작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수질을 관리하려면. 그러니까 현 정부는 4대강 비판할 게 아니고 4대강 뒷조사할 게 아니고 4대강으로 들어오는 지류나 하천을 정비하는데 예산을 집어넣어야죠. 그러면 4대강으로 들어오는 수질이 좋아지겠죠. 지하천에서 걸러서 들어오니까. 수질이 좋아지는데 왜 녹조가 생깁니까? 그리고 가뭄이 땡볕이 계속되면 4대강 이전에도 녹조는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세계 딴 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일부 녹조만 보고 4대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비판을 하기 위한 비판인 거지. 그건 옳지 않죠. 4대강 지류 사업을 철저하게 지하천을 철저하게. 지하천을 그 원래 우리 있을 때 우리 정부 있을 때 4대강 예산 22조 들었잖아요. 지천 하천 정비하는데도 22조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의 물이 계곡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미꾸라 잡던 그 개천의 물이 복원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할 생각을 해야지. 그건 안 하고 4대강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 맨날 똥물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4대강 수질이 나쁘다 소리만 하면 이건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지. 영국의 보수당이 왜 10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저렇게 유지를 하느냐. 다음 정권이 지난 정권을 이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정권의 정책에 잘한 건 이어봤고 못한 건 보수하고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 중도실용주의 표본이 영국이잖아요. 영국, 미국인데. 우리나라는 뭐 5년 정권 바뀌면 지난 정권은 정책이 뭐고 뭐 MB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이고 그래도 MB 때는 야당에도 여당으로 넘어왔으니 그렇다 치고 이거는 같은 당에서 같은 당으로 지금 수평적 정권 교체잖아요. 정권 재창출이죠. 그야말로 정권 재창출이잖아요. 정권 재창출 지난 정권 사람들이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4년 내내 지난 정권만 조지고 뒤지니까 이 나라가 되겠냐고. 그건 일자리입니다. 젊은이 핵심 일자리잖아요. 일자리를 중앙과 지방의 차이를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를 없애고 대기업과 영세기업의 복지 차이를 없애면 젊은 사람들이 굳이 대기업 가려고 몇 년씩 재살 필요 없잖아요.
그 길을 내가 말하는 소위 동반성자라는 거잖아요. 중앙과 지방의 동반, 고학력과 저학력의 동반, 영세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이니까 그거는 아까 이야기한 행정구의 개편, 네. 기업과 맞물린데 독일은 헌법이에요. 독일 헌법 36조인가 보면 독일 연합 연방정부의 중앙정부 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 지방의 사람으로 채용한다는 것이 헌법에 못이 박혀 있어요. 우리도 지금 여기 이 정부 기관 참 핵심 도시로 지방 내려갔잖아요. 다 붙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00만 단위 50개 광역시를 만들면 그 광역시에 있는 공기업이나 중앙정부 기관은 그 광역시 인재로 채용을 하게 되면 굳이 지방과 중앙의 차이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또 초과 이득 공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조를 벌리기로 했는데 금년에 중소기업 협조를 잘해서 30조를 벌었다 이거야. 10조를 더 벌었잖아요. 이 10조 더 번 거는 협력업체 중소기업이 놀아주는 거야. 그럼 그 중소기업은 그 10조 갖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를 줄이고 복지시에도 차를 줄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편중되게 지망을 하지 않아도 자기 생활에 자기 미래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요렇게 나라를 만들어 놓고 청년들더러 일자리 찾으라 그래야지. 그러지 않고 지금 구조 같아서는 청년들 실업자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 이게 경제, 정치, 교육 다 연동을 해서 나라의 틀을 이렇게 짜놓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택해라 그래야지 일자리도 없게 만들어 놓고 택할 수도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청년들에게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해서도 행정구의 개편 100만 단위 50개 광역시로 나라를 바꾸자 하는 거는 진짜 청년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라. 아니 뭐 국회의원 하면서부터 짠 거니까. 그러고 이제 이걸 구체화시킨 거는 내가 18대 왜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내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한 2년 있었잖아요. 그때 존스 홉킨스 대학하고 북경대학하고 자매 맺어서 그 동북아시아 연구팀이나 팀장을 했어요. 그때 이제 구체적인 대한민국 발전 전략 그걸 좀 이렇게 아주 문서화시켰죠. 그래서 아까 내가 왜 KTX를 수출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우리 KTX가 왜 좋냐? 떼제베 있잖아요. 프랑스에. 떼제베는 시속 565km예요. 너무 빨라요. A제베는 이다가 뭐 약간 600km 넘죠. 일본은 시속 한 400km 됩니다. 중국만 해도 시속 500km 되는 고속철이 나온 거예요. 이건 너무 빨라서 장거리를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KTX는 350km거든. 이거는 딱 장거리가 좋은데 서울서 평양, 나진,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톡 시베리아, 모스크바, 런던, 유럽까지 가고 하나는 서울, 평양, 신의주, 단동, 북경, 중앙아시아, 유럽. 하나는 이 서울, 배양, 신의주, 청도, 베트남,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이 유럽에서부터 세 개의 라인이 서울까지 올 수가 있어. 그럼 북한은 가만 앉아 있어 갖고 이 세 개의 라인을 퇴행어만 받아도 먹고 살아요. 우리는 이 물류가 통해서 일로 올 수 있잖아요. 반도에서 우리가 대륙국가가 그렇죠. 대륙국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350km는 약 1000km당에 그러니까 기지차를 만들어야 돼. 고치고 뭐 기름 넣고 뭐 빡빡하고 정비하고 그러면 1000km에다 우리의 도시를 수출할 수가 있어요. 도시 수출. 우리 아파트 잘 짓잖아요. 20만 내지 30만짜리 아파트는 금방 짓잖아요. 그럼 저 놓고 여기에다가 이 지역에 사 우리 교민들, 이 지역에 우리 교포들 같이 살게 만들고 유학 가고 일자리 창출해 가면 이 지역에 우리의 경제적, 문화적 영토가 넓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세 개의 라인에 60개의 지역에 우리의 경제적, 문화적 영토를 넓힐 수가 있어. 이게 우리가 통일 이후의 전략이라.
그러니까 대통령 일에 전담하래. 그야 이 가방 들고 다니면서 무슨 뭐 국내 앉아갖고 이제 어차 새끼 기분 나쁘다고 공천 주지 말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대통령 다 가방 들고 임기도 안 해. 이렇게 해서 반도에서 대륙을 진출하고 우리 젊은이들도 대륙으로 나가려고 개떼도 타고 나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미래를 젊은이들에게 제시를 해줘야지 나라가. 이거야말로 21세기 국가발전 전략. 그러니까 헬조선을 꿈의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푸른 대한민국, 우리의 구호가 늘 푸른 대한민국, 늘 푸른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이게 국가발전. 국민 여러분, 뭐 어렵습니다만 추석은 그런 대로 잘 보내십시오. 나라가 지금 안팎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호라에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랬으니까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국민들이 제 위치에서 똑바로 생각하면 자신도 구하고 나라도 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좋은 추석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